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장이 건강해야 또 우리가 투자할 맛도 나고요. 장이 건강해야 또 맛있는 거 먹을 마음도 생깁니다. 대장사랑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이야기를 해주실 박근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우리 박근형 부장님 그리고 우리 탁프로님이 아마 오랜만에 화요일에 이렇게 만나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뭐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고요. 뭐 전일 유럽 증시가 또 나쁘지 않은 뭐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유입이 됐던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코스피가 1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402포인트 수준에서 갭 상승 출발을 이루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반대매매 물량들에 대한 뭐 물량 부담이 상당히 아직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뭐 물량 부담을 다소 느끼면서 9시 10분경에 코스피가 잠시 마이너스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장중 저점 2,385포인트 저점을 확인한 시장이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주가지수 선물 가격 상승에 따른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일 지수 저점은 깨지 않았던 점이 그래도 오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저점에 대한 인식이 있고요. 코스피 기준 2,380포인트 존으로 지지 라인을 이틀 동안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현물 매수가 유입됐고 뭐 수급 변화에 연동되면서 역시 변동성이 오전장에 이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전일 장중 이제 콜옵션을 매수를 했고요. 전일 3시 이후에 장 막판에 선물 대규모 환매수가 일어났고 오늘 시초 이후에 또 선물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단기 반등 요인 중에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요인은 이 블러드 총재, 그러니까 아마 페드 위원 가운데 가장 촉이 좋다고 알려진 블러드 총재가 사실 그 발언도 긍정적으로 나온 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가 여전하지만 그의 입에서 고용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제 자체는 굉장히 아직은 괜찮다. 그러니까 침체가 아니라고 아직까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연착륙을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 인상 폭도 그렇고 가장 앞서서 이야기하고 이 촉이 좋게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를 잘 맞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그 블러드 총재 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장중에 이제 6월달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무역 지표도 변동성 요인이 됐는데 수출이 다소 감소하고 무역 수지도 적자가 또 이루어지면서 썩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표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행히 원달러 환율이 제한적이지만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시장은 그래도 안도를 했죠. 사실 오늘 같은 지표라면은 이 원화 강세가 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였는데요. 그래도 이 지표 발표 이후에도 다행히 원달러 환율이 제한적이지만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쪽으로 본다면은 뭐 오후 2시를 전후로 해가지고 지수가 갑자기 좀 훅 밀리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좀 눈에 들어오는 시점이었는데 그때를 좀 복귀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 규모를 살짝 늘리고 선물 시장에서 약간 매수 강도를 낮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다만 같은 시간에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파생시장에서는 다소 이제 상방 포지션을 다시 오후 들면서 끝무렵에 이제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표를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보입니다. 제가 갖고 온 표를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풋옵션과 콜옵션 관련된 그냥 수치인데요. 풋옵션 보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풋옵션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2시 넘어서부터 급격하게 풋옵션을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제 콜옵션 지표인데 콜옵션 지표에서는 파란색으로 외국인들이 어쨌든 상방으로 좀 더 늘리는 포지션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물 시장에서는 다소 조금 주춤한 시장이 나오긴 했지만 이 파생 시장에서는 다소 약간의 뭐 상방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대비하는 그런 포지션을 막판에 구축했다는 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속성이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일단 조금 더 상승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들이 있는 것인지 일단 내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 주체 중에서 기관은 뭐 코스피가 제조업 이나 전기전자 입장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이 순매수로 들어왔고 지수 상승이 견인했고요. 다만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현물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그러면 또 이 섹터별로 혹은 뭐 테마별로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뭐 아주 급락을 했던 게임주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가 유발된 오늘 전반적인 게임주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 보입니다. 이 20일 출시한 카카오 게임즈의 뭐 우마 무스메 이 게임이 있다는데요. 이게 일본 게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만 네. 이 미소녀 얼굴을 하고 있고 뭐 아래쪽은 말의 뭐 형상이라고 제가 알려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이제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이 뭐라 그럴까 성향하고 좀 틀린데요. 일본 사람들은 참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마무스베이가 이제 일본에서는 다소 흥행한 미소녀 경마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퍼블리싱을 했겠죠. 그래서 6월 20일 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 그 출시 초기에 유저들이 좀 반응이 좀 별로 안 좋았다고 들리거든요. 출시 전에. 그리고 이제 공매도 물량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전일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가 10% 이상 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애플 앱스토어 관련해서 인기 순위와 매출 순위가 각각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 우마무스메가 1위를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구글도 다운로드 인기 순위가 또 1위까지 올라오면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됐습니다. 출시한 지 10시간 40분 이후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길이 이제 1위를 한 것이고요. 과거에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출시 이후에 14시간 이후에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뭐 1위를 했다고 보니까 리니지 W보다도 매출 순위 1위는 다소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매출 사이즈로 본다면은 리니지 W보다는 훨씬 더 적은 규모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울 투자증권의 분석 자료를 좀 제가 찾아보니까 초기 일매출이 한 30억 정도를 판단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니지 같은 경우는 뭐 100억, 200억 이렇게 초기 찍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매출 규모가 크진 않은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일간 매출 기대치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이 애널리스트 추정을 이미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시 초기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지만 일주일 평균으로 앱스토어 순위를 발표하는 구글 플레이도 이제 읽기 순위 다운로드 1위로 올랐기 때문에 매출이 어떻게 나올까 말들이 많은데 제가 좀 전에 나오기 전에 잠깐 찾아보니까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매출이 28위로 아까 찍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다운로드는 1위인데 매출 순위로서는 구글에서는 28위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평균 10억 수준으로 만약에 하향 안정화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우마무스베의 수익 구조는 통상적인 비율을 저희가 적용 좀 해보면 플랫폼사가 30%, 개발사 사이 게임즈라는 곳이 한 30%, 그리고 퍼블리셔 카카오 게임즈가 한 40% 정도 갖고 가니까 매출 10억에서 한 4억 정도는 일단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매출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450억, 그 중에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이제 연간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단비를 내려주는 카카오 게임즈의 이벤트가 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 뭐 주가가 뭐 어제 같은 경우까지 빠진 걸 보면 이 오딘, 그러니까 지난해 2월이죠. 오딘이 출시하기 전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과매도 국면이었다라고 판단했는 것 같고요. 우마무스베가 일단 실적이 좋게 일단 최근에 찍혔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오딘이 이제 대만 쪽에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그쪽만 하더라도 지금 2분기가 아마 1분기 대비 한 700억 이상은 영업이익이 좀 올라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하반기 신작들이 LX 게임즈의 MMORPG 게임 하나, 그다음에 디스테라, 그다음에 에버소울, 그다음에 아레즈 라이즈 오브 가디언스 같은 신작 게임 4개 정도가 또 기대되고 있으니까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풍부하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또 있는 것 같고, 오딘의 일본 진출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모멘텀이 많은데 주가는 많이 빠졌다. 그리고 전일 종가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뭐 16배 정도까지 빠졌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인 리바운딩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네. 모멘텀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많이 빠졌던 게임주들이 덩달아서 좀 올랐는데 최근에 좀 잘 버티던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게임주 쪽으로 약간 수급이 좀 쏠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마무스메를 보니까 이제 뭐 여자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경주를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이 카카오 게임즈는 그러니까 퍼블리셔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퍼블리셔라고 하면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는 아니고 개발된 게임을 사람들한테 파는 회사,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발사 같은 경우는, 게임 개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도가 높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우마무스베는 일본 게임사지만 네. 국내에서 어떤 게임 개발사가 있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작품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면 이걸 이제 뭔가 퍼블리싱을 해서 이제 자체 퍼블리싱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 실어서 이제 그 퍼블리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의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퍼블리싱을 하는 거고, 과거에 카카오 게임즈가 워낙 이제 셌을 때는 이게 뭐 퍼블리싱 관련해서는 뭐 게임사가 거의 이익을 못 내고 뭐 카카오 게임즈가 다 가져간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 배분이 뭐 게임마다 계약 조건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30-40% 정도 퍼블리셔가 갖고 간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딘 같은 경우도 퍼블리싱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자체 개발을 하긴 하지만 많지는 않고요. 좋은 게임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제 자기네들 퍼블리싱을 하는데 네. 뭐 게임사 입장에서는 카카오 같은 강력한 플랫폼에 뭐 실을 수 있다면 뭐 어느 정도 수익 배분을 하더라도 뭐 그런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이 오늘 좀 괜찮았습니까? 네, 뭐 역시 최근에 뭐 카타르발 이슈도 있었고요.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수주 목표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 59억 달러 정도 수주가 되면서 목표액 대비 65% 달성했다, 이렇게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5월까지 수주한 LNG선 같은 경우는 한 척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까지는 현재까지 18척을 수주했으니까 뭐 수주 금액도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부진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다량의 이제 고부가가 관련된 선박 수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뭐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 같은 경우는 원래 선박 수주 시장이 비수기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비수기인 상황에서도 관련된 LNG 관련된 선박 수요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 LNG 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유럽 쪽에서 뭐 결국은 미국 쪽 LNG를 가져가야 되니까 관련된 이제 수주가 이제 나오는 분위기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삼성증권의 어제 전일 보고서도 좀 보면은 뭐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조선산업의 긍정적 영향,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결국은 뭐 선박의 평균 수주 단가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을 보유한 뭐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력이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주된 선박들의 이 척당 수주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51%나 상승했다고 그러니까 선가로 보면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08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일단 최근에 수주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또한 이제 기존의 그 선박 연료유 부담도 크게 상승한 부분도 좀 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 들어서 고유황 선박 연료유가 연초 대비 38%나 급등했고, 저유황유도 무려 72%나 급등했으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꼭 이제 환경 규제 이슈가 아니더라도 네. 연료비 절감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연비가 우수한 이제 한국산 선박에 대한 선호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고, 뭐 LNG선이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긍정적인 환경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는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뭐 조선주도 움직였지만 사실은 뭐 조선 기자재나 그다음에 뭐 본행제 이런 쪽도 주가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가 차뿐만 아니라 조선도 연비가 좋군요. 자동차도 우리나라 차들이 왜 연비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도 아마 괜찮은 모양이에요. 근데 뭐 LNG 같은 경우는 하긴 뭐 경쟁 네, 거의 크게 뭐 경쟁할 없으니까. 만한 네. 일본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중국도 네. 사실은 좀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섹터는 건설 쪽이군요. 네, 뭐 기다리던 그 관련된 그 대책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사실은 뭐 정비 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에 세입자 주거 이전비라든지 영업 손실 보상비, 그리고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이자, 그리고 총회 개최 등 필요한 필수 소요 경비 등을 이제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겠다, 이게 발표가 된 건데요. 최근 이제 자재값 급등을 해서 뭐 특히 이제 둔촌 주공인가요? 사태가 좀 심각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현상이 좀 차질이 빚고,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어떤 자재값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이걸 어떻게 조합과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적정한 분양가에 이제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골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주요 자재 항목 현실화도 굉장히 좀 반영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반기는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또한 이제 분양 보증 시점에서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으면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 제도, 이게 또 신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시공사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하는 시점에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건축비 상승률보다 높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산을 해주는 거죠, 가격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딱 막혀 있으니까 자재값이 만약에 올라가는데 건설사가 막혀 있어서 분양가를 못 올리면 결국은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뭐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상방을 좀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근 시세를 위해서 비교 단지가 기존의 준공 20년 단지 정도에서 10년 이내의 단지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좀 이제 현실화했다. 이런 분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지금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로드맵 관련해서도 아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아마 8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업계에서는 이제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의 공급 가범을 좀 해소하는 상당히 좀 좋은 뭐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건설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축 기자, 건축 자재, 인테리어 이쪽도 반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건설 관련된 실무자들 좀 만나보면 서울 쪽에만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면 인서울만 해도 재건축 재개발 대상 단지가 100개에서 130개 정도가 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시공사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인서울만 신경 쓰기도 너무 바쁘고 인력 딸리고 자금도 딸리다 할 정도로 인서울에 굉장히 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경기도까지만 해도 엄청나니까 오래된 아파트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까지 지금 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시화되고 좀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2차 전지 이쪽은 또 어땠습니까?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다소 좀 아침에 빠졌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지수가 안 좋을 때 그래도 2차 전지 소재나 이쪽은 좀 버텼던 섹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 듯한 느낌이었고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게임주라든지 일부 낙폭과대 쪽으로 약간 수급이 조금 돌아 들어가는 순환매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그 2차 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일부 이제 지표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지표인데요. 국내 양극재 수출량과 수출 가격 추이를 나타낸 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수출 데이터 추이를 보면 5월 기준으로 양극재 수출 금액이 10.1억 달러로 전월 비로도 40.9% 급등을 했고요. 수출량은 2.2만 톤 정도니까 약 전월 비로도 26.8%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오른 이후에 조금 이제 뭐 밸류에이션 부분이 걱정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계속 성장하는 국면은 맞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전기차 MS가 한 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셀메이크나 소재 쪽은 좀 좋아진다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4680 관련된 배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증권에서 이제 리포트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봤는데 테슬라가 어쨌든 기가 텍사스의 모델 Y에 4680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존 포맷인 이하나 70 셀에 비해서 부피가 이제 5배 정도 커지죠. 그러니까 사실 뭐 부피만 커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내부적으로 보니까 기존의 제종 방식과는 달리 이제 뭐 셀 디자인이나 공정, 패키징 방식까지 달라지면서 비용 절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투자를 했고요. 양산 규모는 뭐 9기가와트, 2023년 하반기 양산.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7,700억 투자하면서 2024년 양산. 그리고 삼성 SDI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회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4680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양산 시기도 2025년 정도 추정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CATL이나 EV 에너지 같은 쪽도 2024년 양산 목표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4680 관련해서는 공정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을 시장에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식이 아닌 건식 전극 공정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저도 아직은 뭐 이게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 전극 그러니까 전극 공정이 결국 양극이나 음극 재료를 기판 위에 올리는 공정인데 이 재료를 화학 용매인 솔벤트를 섞어서
전극을 형성하고 그 다음 공정으로 가기 전에 드라이 챔버라는 걸 통해서 솔벤트를 빼는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식 공정은 이제 솔벤트를 휘발시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가 되게 많이 걸리는데요. 이 건식 공정은 공간도 절약되고 에너지 소모도 줄기 때문에 제조 비용을 2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LFP 관련된 배터리도 단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리포트를 보면 뭐 아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지만 LFP 배터리와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뭐 양극재 하이니켈 쪽하고 가격 수준이 뭐 14%밖에 차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만약에 4680이 가격을 상당히 많이 줄이게 된다면 LFP 관련해서도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극 관련된 건식 전극 관련된 부분이 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학적으로 구성된 금속 재료들이 이제 골고루 기판 위에 도포돼야 되고 다음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 재료가 굳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솔벤트와 드라이 챔버 없이 구현하려면 솔벤트와 같은 용매 역할을 대신하면서도 재료를 올린 이후에 이제 빨리 굳는 성질의 재료가 필요한 건데요. 아, 기술적으로 어렵네요. 그렇죠. 또 이러한 재료를 또 고르게 분사해줄 어떤 분사 장치도 필요한 네. 거죠. 그래서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인수했던 맥스웰이라는 곳의 기술을 보면은 솔벤트 대신 이제 바인더나 도전 재료를 통해서 건식 전극 필름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독일의 프라운호퍼라는 곳도 이제 솔벤트를 쓰지 않고 특별한 바인더를 통해서 이제 이게 충분히 이제 공정을 지난해 개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4680 관련된 제조 기술이 정말 이제 수율이 잡히고 구현이 되면 네. 하반기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의 주당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좀 성공적인 모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좀 이제 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관련 주식들 최근에 보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양극재 관련된 공급선 LNF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응급재단에서는 실리콘 응급재 공급선인 대주전자재료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았고요. 삼성 SDI 향으로는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원통형 캐빈 CID 제품을 제조하는 신형 SEC 그리고 최근에 캔을 공급하는 상신 EDP 이런 쪽이 사실 굉장히 주가가 탄탄했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장비주 가운데서는 기존 재료를 섞는 믹싱기라든지 그다음에 전극을 입히는 코팅 그다음에 챔버 장비들이 변경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으니까 관련된 장비 쪽에서는 약간 유의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두서없이 계속적으로 좀 네네. 약간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스타디를 좀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CIS라는 회사도 2차 전지 관련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M&A 이슈도 아마 있는 그래서 걸로 오늘 알고 많이 있고요. 올랐군요. 네, 뭐 그래서 14%. 네, 뭐 최근에 물건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인기가 좋다라고 뉴스가 나온 이후에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잘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군요. 자, 그리고 비료, 사료 이쪽도 역시 계속 강합니까? 역시 어제도 그랬고요. 예.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뭐 각국에 내린 식량과 비료 수출 제한 조치는 51억 건 정도 되는데요. 올해 기준입니다. 근데 이 중에 45건이 이제 전쟁 때문에 일어난 시행 조치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사실은 소맥이 18건, 대두유가 10건, 그리고 팜유가 7건, 옥수수가 6건 이렇게 순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어떻게 반영된 날 보면 수출 제한 이후에 곡물은 45%나 급등했고 네. 유지는 30% 그리고 비료는 80% 이상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이제 뭐 자료가 하나 올라와서 보니까 밀이나 이런 쪽은 또 되게 가격이 또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러시아 쪽도 지금 사상 최대 풍작이래요. 네네네. 그래서 뭐 지금 밀과 관련된 생산량 재고가 글로벌 이게 그 전문가들이 되게 재고량을 아마 연간 가이던스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런 밀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안정을 찾을 것 같다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국내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 따르면 뭐 제주도를 시작으로 지금 아마 장마철에 곧 접어들 걸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마철 접어들면 사료나 비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병충해 때문에라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약재 수요에 대한 계절적인 이슈가 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4일 날 아마 알렉스라는 그 허리케인이 아마 상륙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다소 좀 허리케인도 좀 많이 올 거다 이야기도 미국 시장에서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런 테마성 이벤트 드리븐으로 관련된 농업이나 비료, 태풍, 장마 이런 테마로 좀 주가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태풍 같은 거는 사실 올지 않을지는 잘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예측은 하지만 그렇죠. 이런 네, 걸로 네. 투자하는 게 좋은
정수가는 아니죠. 아닌 거죠. 라니냐든 엘니뇨든 알 수가 없는데 네. 약간은 근데 이제 그런 비중이 많다 그러면 조심은 좀 할 필요는 있죠. 나의 자산 투자 가운데 그렇죠. 이제 그쪽에 너무 좀 그쪽이 베팅이 많으면 많이 돼 있으면 사실은 커머디티나 어떤 그런 클라이밋 관련 어떤 투자들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어떤 베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짐 로저스 같은 분도 한 번 잘 맞춰서 크게 본 거지 확률을 따지면 50% 미만이에요. 성공 확률이. 그분도 예, 커머디티의 대가라고 하지만 그래서 컨빅션이 있을 때 한번 세게 들어가서 먹는 건 좋은데 그거를 어떤 주된 어떤 자기만의 투자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 전략으로 삼는다 스킴? 저는 그거는 뭐 조금 그렇게 서 권장해드릴 만한 어떤 전략은 아니라고 네, 봅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한번 볼까요? 뭐 최근에 이제 자꾸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계속 뉴스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재건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좀 있는 것 같고 각국도 좀 지치는 것 같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이제 약간 미국 쪽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군비 지원을 하지만은 야 이제 적당하게 이제 돈바스 쪽 주고 좀 뭐 어떻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뭐 계속 그렇게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입장들이 약간 조금 이제 시각들이 좀 변하는 것 같고 전쟁이 오래되면은 결국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인플레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지쳐가면서 이제 빨리 이제 휴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또 EU가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EU 후보국 지위를 얻게 될지 여부를 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만장일치로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와 EU는 정식 가입을 위한 본격 협상에 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도 오늘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3천만 달러 정도 추가 지원을 의결했다라는 또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기계 업종들이 이제 재건 관련해서 기대감 속에 뭐 현대건설기계나 해인, 서현 탑메탈, 뭐 서암기계공 이런 종목들이 네. 관련해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참 저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렇게 오늘 뭐 예를 들면 올랐던 테마라든지 아니면 올랐던 뭐 기업들 혹은 뭐 특징이 있었던 이런 회사들 이야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침에 그 주린이 징징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 이름이 노출된 경우에 그걸 추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전혀 네. 그렇지가 않고 네네. 오늘 예를 들면 이 기업이 좀 움직였다 혹은 뭐 어떤 이유로 뭐 하락했다 혹은 뭐 상승했다 이런 등의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좋다라거나 이거를 사시면 뭐 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전혀 이것과 무관하다는 거. 예. 혹시 또 헷갈리실까봐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황을 우리 이제 엄청 이제 힘들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너무 에너지도 많이, 너무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예. 정말 이렇게 보면 너무 주옥 같은 내용들인데 이제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오래 이렇게 막 하이라이트하고 그러면 이게 약간 연속성 있게 가나 이제 그런 오해를 아직도 하실 수 있는데 예. 저는 제가 이제 단언컨대 오늘 좋은 게 내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은 언제냐면 추세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추세가 없는 장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고 추세가 없는 장에서 추세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오늘 만약에 30%가 올라도 상한가죠. 올라도 밸류에이션 여력이 있으면 사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뉴스나 이벤트에 의해서 어떤 수급에 의해서 따라 사면 내일 만약에 10% 빠지면 어떻게 더 살 겁니까? 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미리 정하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비료랑 곡물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 샀는데 내일 만약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살 겁니까? 들어갈 겁니까? 그거를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기 전에 산 다음에 고민하지 말고. 떨어진 다음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기 전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산 뒤에는 고민하지 마세요. 산 뒤에 잘못됐으면 바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는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되고 매수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장은 예전처럼 2020년 팬데믹 같이 주가가 1,400에서 2,500 가는 그런 장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단기적으로 뭐 반등은 있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사기 전에 그 계좌에 매수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그 누르기 전에 네. 진짜 빠져도 더 살 건지만 한 번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 때는 그냥 과감히 파세요. 다시 사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좀 권장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NPS 같은데 이렇게 매수 버튼 딱 누르면 진짜
이렇게 하면 다시 버튼이 또 뜨는 거죠. 아 진짜? 그거 네. 설정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원래 그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아, 있어요. 있어요? 네. 너 진짜 매수할래 네, 이런 거. 아, 한 번 더 확인 버튼. 확인 버튼이 한 번 더 뜰 수 있도록 다 네, 이제 있는 걸 그게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실수로 보라는 누르신 기능이 분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죠.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계좌에 1,000만 원밖에 네, 없는데 네, 미수로 네. 1억 살 수도 있잖아요. 아. 지금은 그렇게는 안 그렇죠.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죠 미수나 아니면 신용으로 이렇게 만약에 뭔가를 잘못 눌려가지고 물량이 들어가네? 내가 뭐 100주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200주가 갑자기 물량 들어가니까 뭐 그렇지. 갑자기 1000주가 들어가 음. 들어가지니까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한 번 더 창을 띄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거 젊은 분들은 확인하셔야 이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누르더라고요 버튼을. 근데 이제 주식은요 빨리 매매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어. 근데 그 정보를 내가 제일 먼저 알았네라고 샀을 때 그게 제일 꼭지예요. 설거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정보는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미공개 정보 아니면 그거는 정확히 좀 판단하시고 어떤 뉴스를 딱 접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단독. 일단 단독이라고 쓴 거는요 일단은 이제 배제해야 돼. 제가 이제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단독 좀 그만하세요. 단독도 아니면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은 부탁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아니 정말 단독은요 네. 많은 분들을 피 흘리게 하는 게 단독이에요. 투자자들한테. 저도 15년 제가 운용하면서 16년 투자하는 입장에서 단독 때문에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전화해 보면 단독도 아니야. 제발 좀 단독 그거 하지 마세요. 단독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한번 살 때 꼭 한 두 번 세 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 그렇죠. 확실해? 이렇게 막 버튼 7번 누르게 막 이렇게. 괜찮겠어? 7번은 저기 돈 있어? 7번은 성질 버리고 한 2번 정도. 2번 정도. 네. 7번 누르게 만들면 아마 크레임 들어올 거예요. 불편하다고. 네. 네. 자 그리고 태양광 쪽. 뭐 태양광은 여전히 뭐 중국이 이끌고 가고 있죠. 그리고 올해 연초에 가이던스를 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지켜봐야 될 입장인데요. 뭐 국내에도 이벤트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이 이제 9월에 착공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이게 새만금 솔라파워가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손변전 설비 건설 공사 이게 진행되는 건데 한화학 컨소시엄이 일단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발전 규모가 21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기준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9월에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사업이 9월 공사에 돌입하면 뭐 2, 3단계 사업도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될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중국도 태양광 쪽에 관련된 이 버퍼가 상당히 좀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만금 그 앞에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 단지가 세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전 규모로 본다면 뭐 네네네. 이게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하고요. 또 미국이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규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뭐 면화도 그렇고 뭐 폴리실리콘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품목들인데 아무튼 태양광 패널 등에 관련된 자재라든지 뭐 농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폴리실리콘 가격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업도 폴리실리콘 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에 이제 캐파가 확실히 중국 쪽에서 글로벌리 제일 많이 하는 곳이니까요. 네. 그쪽을 포함해서 늘어나는 국면에다가 폴리실리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뭐 OCI나 하나솔루션, SDN,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ENG 이런 종목들 좀 움직였는데 여전히 태양광 쪽은 좀 더 가시적으로 좀 좋게 보는 분석 자료가 아직은 좀 많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있지만 조금 더 스타디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보면 태양광 좋은데 가장 지금 핫한 게 루프탑이에요. 네. 루프탑. 우리가 이제 루프탑 하면은 저는 이제 홍콩의 루프탑에서 이제 그 맥주 마시던 기요. 예, 맥주, 양주 먹고 그냥 이렇게 스몰 토킹하고 모르는 네. 사람이랑 뭐 그런 거에 있었는데 수영장 있는 데도 있었죠. 네, 뭐 수영장은 기본이고 이제 멀리서 보이는 배도 보면서 이렇게 네. 그건 싱가포르 아닌가요? 네. 아니요. 홍콩에도 이제 홍콩 앞에 저 배 도탄배 있죠. 지나갑니다. 맞아. 네. 네, 좋죠. 아무튼 근데 네. 지금 루프탑 태양광이 엄청 핫한데 번호 따신 적 있고요. 번호는 뭐 이제 따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뭐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옛날이네요. 팬데믹 전에. 근데 아무튼 루프탑 그 태양광이 진짜 엄청 제가 볼 때는 계속 하이라이트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설치에 대한 어떤 캐펙스도 좀 적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아무튼 전기료가 민간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이랑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신규 건물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의무적으로 루프탑을 설치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회사들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대로 부장님 말씀대로 계속 태양광은 계속 스타디하시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 쪽에는. 네네. 자 그리고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간만에 소식이 좀 있군요. 네, 뭐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 불안정성이 뭐 계속 부각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 정부의 디지털 화폐 CBDC는 무조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정부 입장에서는 화폐를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뭐 TV 프로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형 돈도 없다면서 왜 돈 가지고 자꾸 가짜 돈을 사? 아 진짜 돈으로 왜 가짜 돈 사냐? 예, 형 네. 돈도 없다면서 왜 진짜 돈 갖고 가짜 돈을 자꾸 사? 그러니까 자꾸 돈을 잃지 뭐 이런 이야기를 어떤 예능에서 누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게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우죽순으로 생겼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뭐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공이 이제 디지털 화폐 패권이 지금 다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뭐 파월 의장도 일단은 뭐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4월 공개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CBDC 관련된 2단계 모의 시험을 완료하고 테스트용 관련된 시스템을 연계하면서 송급이나 지급 이런 것들이 원활한지 점검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는 뭐 디지털 화폐 이것도 뭐 테마주의입니다. 그래서 따라가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진정 뭐 CBDC가 만약에 뭐 이렇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수혜가 이루어질지도 저희가 좀 면밀하게 한번 수혜 관련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CBDC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큰 기업이 있는 건 아니죠? 좀 작은 기업들. 그렇죠. 실제 있죠. 이와 관련된 뭐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뭐 KCD나 뭐 프리엠스, 한네트, 로지시스 뭐 이런 종목들인데요. 되게 작은 종목들이고 뭐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이라서 사실 뭐 펀더멘탈리 이게 뭐 디지털 화폐가 이게 어떻게 막 진짜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뭐 입출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섞이면서 이제 가는 건데. 네. 한네트가 그 ATM 기반도 맞아요,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움직임도 오늘 좀 있었고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임플란트 뭐 수출 뭐 러시아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임플란트가 오늘도 뭐 괜찮았습니까?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통계청 수출입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지표를 제가 받아봤는데 대부분 좀 YOY, 그러니까 YOY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네. MOM, 그러니까 전월 동기 대비 비교해 보면 다 좀 대부분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헬스케어 통계가 별로 썩 좋지 않게 나왔는데 임플란트를 보니까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통계 잠정치가 4,697만 달러. 그러니까 1개월로 약간 뭐 n분의 1 해갖고 환산을 해보면 약 7,045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임플란트가 전년비 22% 증가한 것이고요. 전월비로도 10.8%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수출입 통계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비 그리고 전월 동기 대비로도 증가한 게 이 그 임플란트 쪽이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중국이 2,133만 달러, 그리고 러시아가 508만 달러, 이란이 324만 달러 정도인데 러시아는 전쟁하는 통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또 많이 갖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국과 러시아 시장이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수출로 따지면 임플란트 수출로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나라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오늘 뭐 덴티움이나 디오,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이 꽤 괜찮은 움직임이었고요. 근데 좀 희한하게도 미용기기 쪽도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용기기? 예, 물론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했다는 반발 매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표를 좀 보니까 그 지금 1일부터 20일까지의 이 그 규모가 3,932만 달러로 1개월 환산하면은 5,899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환산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10.2% 그리고 전월비로는 마이너스 4.7%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치는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 근데 미용기기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다들 뭐 클래시스나 뭐 다른 종목들 다 좋았거든요. 왜 그렇죠? 좀 낙폭 과대 때문에 아마 이쪽이 좀 튀어오른 것 같다는 느낌 좀 드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연간 패키지 계약 형태로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물가 변동성이 크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비용 부담 이런 게 제한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좀 탄탄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필수 소비재 부분에서도 뭐 좀 아니긴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국 락다운이 있었지만은 임플란트 네. 수가 굉장히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3분기 정도에는 중국도 약간 봉쇄가 해제되면서 임플란트 수출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패키지 계약 형태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단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좀 제한적이라서 좀 더 긍정적인데 반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요가 뭐 감소될 수밖에 없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약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를 들어서 뭐 슈링크라든지 뭐 물광주사 이런 것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네. 물론 분위기 좋을 때는 하죠. 돈 많고 분위기 좋을 때는 하는데 인플레가 심해지고 좀 지갑이 약간 좀 얇아지면 이거 뭐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 뭐 반년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거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수요 감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레이저 기기에 관련된 미용 기기 쪽은 수출 회복 여부는 6월 이후에 좀 더 수출 데이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의료기기들 보면 지금 20일까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일까지 데이터와 월간 데이터 이게 누적이 이제 약간 일치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걸 이제 월한산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20일까지 나온 거에 네. 뭐 10일 더해서 그거를 이제 일할 계산해가지고 월한산 하는데 아. 마지막 주에 또 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20일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YOY 이 정도면은 되게 나쁘진 않네.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너무 낙폭과대였던 것 같고 임플란트는 20일까지도 보니까 20% 넘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하이라이트돼서 임플란트가 많이 올랐고 지금 2분기 이제 임플란트 회사들의 YOY 매출액 이제 탑라인 그로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게 이제 10% 후반입니다. 이제 10% 중후반, 20% 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벌써 20% 넘으니까 2분기는 컨센보다 좋겠네라고 하면서 임플란트 좀 더 몰린 것 같고 네. 에스테틱은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또 약간 월말에 회복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맨날 수출 데이터 이렇게 보는데 월에 3번 나오는 거를 보면서 매일 이렇게 매매하는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으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수출 데이터 그냥 한 달에 한 번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뭘 3번씩 발표합니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는 거지? 저는 모르겠어. 이걸 보면서 맨날 이거 매월 초, 셋째 주, 월말에 끝나면 또 막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왜냐하면 이게 기업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주가라는 게 주가는 이거 가지고 너무 움직이는데 아무튼 기업은 연속성 있게 가고 있잖아요. 월에 한 번이면 되지. 분기에 한 번도 빠르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주가에 빨리 녹아 있는 것들 자체가 그게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에스테틱이 6월 20일까지 마이너스네. 그럼 오늘 팔 수도 있잖아. 근데 월간으로 찍어 오면 또 괜찮아. 누굴 위해서 이렇게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네네. 너무 많은 정보들이 그게 노이즈일 수 있다. 이런 고민도 필요해요. 지금은. 데이터가 뭐 자주 정확히 나오는 건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정말 투자자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 혹은 뭐 기업 활동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에 대한 저는 의심은, 그거는 정말 네.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혹시 이런 측면 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한 25일 정도 혹은 뭐 20일 정도까지 수출 데이터가 이제 회사 내부엔 있을 텐데 네네. 이제 월말에 발표해야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중요한 데이터랄 수 있는 게 이제 회사 내부에서 잘 뭐 보안이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 혹은 뭐 기관 투자자들 혹은 뭐 회사 내부의 관계자들과 너무 정보 격차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자주 좀 하면서 그래도 그 격차를 좀 줄인다 이런 의미가 혹시 있지? 그런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와 일반 투자가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무조건 없어야 돼요.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인터넷도 발달되고 많은 정보들이 나오면서 노이즈가 또 3%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비대칭성은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관 매니저지만 기관 매니저가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여러분들의 정보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봐요.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판단하냐의 이슈입니다. 해석하냐의 문제. 그럼요. 네. 네. 그거는 그거를 산업하냐의 이슈인 거지. 뛰어난 정보를 가지고 기관들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기관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어떤 데이터들이 발표되면요 장기 투자 문화에도 약간 영향을 줍니다. 네, 저도 제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보고 한 달에 막 2-3번씩 매매를 할 수 계속 있잖아요. 왔다 갔다. 네네네. 그런 누구만 좋은 거지? 증권사만 좋잖아요. 매매 많이 하는.
뭐 그런 네, 죄- 측면도 있을 수 네네. 있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증권사 얘기는 증권사처럼 여기 IBK 투자증권. 안 하기로 했는데. 저는 뭐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탁프님께서 정확하게 잘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이 매출이라는 것은 뭐 그 월초, 월말, 분기초, 분기말 이렇게 약간 회사마다 약간 특징이 또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20일까지 나온 것을 n분의 1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날짜를 때려서 뭐 월 단위로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느냐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매일 똑같은 물량과 매출을 매일 똑같이 평균적으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초 또는 뭐 연초, 뭐 그럼 분기초에 나올 수도 있고, 계절성도 있고. 그렇죠. 계절성도 있고 분기 말에 나올 수도 있고 월 말에 집중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20일까지의 누적으로 했는데 그럼 이제 추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걸 날짜별로 n분의 1 해갖고 곱하기 30을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YY 얼마다 이게 데이터는 그게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것은 이제 좋지 되게 않아요.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그게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이제 의료기기를 오래 들고 가고 싶은데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이거 별로 안 나왔네 하고 주가가 출렁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물론 이제 뭐 블랙아웃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달에 3번씩 이렇게 수출 데이터를 발표하는 나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되게 좋아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좋을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관세 청구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자리 한번 마련해 주세요. 3%에서. 관세청하고요. 네네네. 아. 한번 저는 관세청은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 무엇을 위해서 3번을 발표하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제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들어보니까 그럼 한 달에 4번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자리 한번 마련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 그래서 또 있고 이제 네. 특정 종목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송파구에 이제 위치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젠이 뭐 엄청나게 매출이 많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뭐 안양에 있다. 그럼 그쪽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특정 종목이 그렇죠. 특정 지역에 아, 있는 수출입 데이터를 일산에도 하나 있고 예, 여기 뭐 회사. 송파에 뭐 어디에도 네.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특정 지역 뭐 라면 삼양라면은 뭐 어디 쪽에 뭐 있으니까 그쪽에 수출입 통관 데이터를 뭐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시하는 종목이 어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역의 수출 통관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을 계속 또 서칭하는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남들보다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내가 뭔가를 알고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파본다는 것은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왜곡된 경향이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럴 수 그런 있습니다. 이제 기본 마인드가 저의 언더라인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정보를 빠르게 얻는 어떤 속도로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빠르게 얻어서 수익을 내는 문화보다는 그냥 자기만의 어떤 그 고민과 생각과 그런 어떤 코어 있잖아요. 공부를 해서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후자가 많아야 주식 투자가 저는 되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지. 누군가는 되게 빠른 정보로 수익을 내고 그러면 누군가 분명히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보 취득의 어떤 속도로 투자의 어떤 수익률이 갈리기보다는 그냥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과 철학대로 운용 스타일대로 어떤 부분들은 뭐 자기가 잘하는 유통이나 이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들은 또 IT가 있는 거고 각자의 어떤 영역에서 확신이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 저는 그런 어떤 문화가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모두가 정보가 빠른 사람이 많이 먹고 정보가 느린 사람이 늦게 먹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 염증을 느끼고 결국에는 3%의 구독자가 빠지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갑자기? 네, 거기까지 갑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하지 마. 그쪽.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정보의 속도가 돈이 됐던 건 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좀 좀 더 이상 아니, 물론 그러게 맞는데 있긴 했죠. 그게 예. 이제 저는 정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가지고 해석의 영역으로 가는 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그러면 전부 다 정보 가지고만 움직이면 사실은 단타 문화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PB로서 이제 20년 넘게 PB 활동을 해왔는데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는 생활 속의 주식을 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 같은 머리 아프니까 영화도 한 편 보러 가야지. 근데 영화 보러 가는 게 CGV에 이제 뭐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오고 이런 것도 보러 가는 거예요. 겸사겸사. 그래서 뭐 탑건 매버릭을 뭐 개봉했는데 와 이거 대박이야. 그러면 로또 쇼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장에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영화도 보고 그런 것도 보는 거고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네. 뭐 슈링크 맞아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제가 무슨 뭐 관리를 계속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가서 해보는 거예요. 실제 정말 맛이 많이 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뭐 정말 못하는 것 말고는 생활 속에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는 것도 괜찮고, 백화점 가가지고 TV도 한번 보러 가는 거 놀러 가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가 빠져 있나, 80인치가 이렇게 싸졌어? 그러면 살만하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정말 생활 속에서 한번 이렇게 머리 아플 때는 좀 백화점도 가보시고 극장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뭐 야구장, 축구장 가가지고 진짜 뭐 편의점에 미어 터지는 거 보시면은 뭐 BGF 리테일, 야 진짜 학교 바글바글, 그다음에 축구장, 야구장 바글바글, 야 편의점 괜찮아지겠네. 뭐 그런 것들 보는 거죠. 뭐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피터 예. 린치가 많이 했던 맞아요. 투자 전략이고 예, 예. 저는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장을 매일 볼 수는 없잖아요. 일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업이 있으신데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의 운용은. 저는 사실은 그렇죠. 네. 이제 자동차를 뭐 음. 투자하려고 자동차를 매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승을 해봐요. 제네시스가 나오니까 제네시스 그 찾아가가지고 시승하러 왔다 그러면 시승해 주거든요. 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타보니까 좋다. 돈 주고 살만하다. 뭐 그런 느낌이 오는지. 그리고 게임도 해보는 거고. 신작 게임 나오면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현금을 정말 현질을 해서 이걸 할 것인가. 뭐 재미만 좋은 것인가. 네. 했는데 뭐 바로 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인가. 그것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 주식을 너무 이제 주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너무 어렵고요. 조금 생활 속에서 좀 네. 찾아보는 거. 그리고 뭐 마트를 가더라도 가격이 많이 올랐네. 식용유가 많이 올라서 어떻네. 그러면 이제 PB 제품이 많이 팔리나? 용량이 큰 것들. 뭐 그러면 이제 또 자체 뭐 이마트 브랜드가 많이 PB 제품이 많이 팔리면 또 이마트가 좀 좋아지겠네요. 그런 거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네. 좀 주식을 너무 이제 주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숫자로만 보면 이제 힘들고 그렇죠. 지치고. 생활 네. 속에서 좀 즐겁게 보면서 네, 네. 내가 생활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또 그런 것들이 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랜저 제네시스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현대차 주가가 안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뽑으셨나요? 아니 뭐 그건 아닌데 네. 정말 차 잘 나왔잖아요. 잘 만들고 안 가더라고요. 잘 팔린다고도 하는데 안 가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자동차 섹터의 포인트는 내연기관이 잘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비전. 왜 타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그래도 한번 타봐야죠. 제네시스가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제네시스 라인의 전기차도 나올 거지 않습니까? 네. GV60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것들이 향후에 뭐 아이오닉 말고 제네시스 라인업에서의 전기차가 나오면 과연 탈 건가? 이것도 고민해 보는 거죠. G80 전기차도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뒤에 약간의 잡담까지 플러스해서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급하게 또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